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잘 보셨는데 그 해설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제가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던 소방수로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라서 우리가 답만 한번 고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여러분이 이제 1번 이거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과 동일한 문제기도 했고 거의 이제 월간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 정도 더 출제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5초 간격을 두고 우리가 1분씩 3회가 아니라 얘는 5초씩 3회라는 횟수를 3회라고 알아두시되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5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자연발화 두 번째 문제였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을 때 여기도 틀린 선지 하나 있어서 그것만 고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통풍이 원활하다라고 했을 때 통풍이 원활하면 열축적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자연발화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당연히 디귿번만 틀리고 나머지 기억, 니을, 리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난한 문제였고 3번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역화랑 선화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잘 알아두신다면 헷갈릴 수 있는 보기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셨을 때 연속이 내로 전파되어 연소하는 현상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역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역화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역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은 보통 선화의 오답으로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3번 보기를 보시면 연소 속도보다 혼합가스의 분출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흔히 얘가 타는 연소 속도보다 분출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화라는 현상도 있었고요. 블로우 오프 뭐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블로우 오프랑 선화 두 가지 조건이 보기 3번이라서 역화와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정답 바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4번이에요. 사실 문제 4번은 조금 꼼꼼히 읽어 보셔야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뭐 요 정도의 단위까지 오답을 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지만 이 문제는 단위 때문에 지금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을 자세히 보시면 물 1g을 우리 0도씨에서 100도씨 정도 상승할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칼로리라는 단위로 이제 100칼로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1g 여기에다가 우리가 온도 변화 얘를 델타 T라고 한다면 1g의 델타 T를 곱한 숫자 얼마? 100이죠. 그래서 100만 보고 요걸 맞다라고 체크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다라고 좀 작은 단위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1kg을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킬로칼로리라고 가시면 되는데 1g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우리 재난관리랑 관련한 문제 중에 뭐 이렇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예시들을 찾는 문제는 뭐 항상 우리가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의 내용도 한번 보시면요. 위기경보 발령을 제외하고 뭐 국가기반 시설을 지정한다, 관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난방지 시설을 평상시 관리한다. 마지막에 재난안전 분야의 종사자 교육. 이 마찬가지 2, 3, 4가 전부 다 언제 예방 단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선제 1번을 읽었을 때 이제 위기 경보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령을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단계는 우리가 언제 해줘야 돼요? 바로 대응 단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예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발령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로 갈게요. 우리 6번 문제도 재난관리 문제였죠. 6번 문제에서 재난관리 문제 중에 정의를 고르는 문제였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해외 재난이라 얘기했을 때는 이 포인트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여기가 포인트고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번 보기가 지금 재난관리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오답이었죠. 지금 여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한다. 얘는 우리가 재난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었고요.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요 네 가지 단어를 항상 설명해야 되는 게 바로 재난관리다. 그래서 그 단어 없이는 재난관리를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재난관리 주간기간 우리가 종류별로 사실 암기하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요번 회차에는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재난관리 주간기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4번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위험물과 여기 소화약제 연결인데요. 각각의 위험물 중에 금수성도 있고 아니물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린 이건 물 사용해도 되죠. 유기가산화물 얘도 마찬가지 물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아세톤 나왔을 때 우리 사료에서 아세톤 같은 경우는 특정 포소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포소약제? 알코올형 포소약제. 이 알코올형 포 요거 자체가 수용성에 쓰라고 소형성 화재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포소약제이기 때문에 3번 보기도 괜찮아요. 근데 4번 보시면 지금 리튬 나왔죠. 여러분 리튬이 나오면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그럼 금수성 물질의 할로게암물 소화약제 적응성 전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전혀 적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리튬 같은 거 뭘로 소화해야 되죠? 우리 팽창질소, 뭐 팽창 진주암 아니면 마른 모래 이런 것도 되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연소범위랑 관련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연소범위를 제일 처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배웠을 때 뭐 물적 조건이니 에너지 조건이니 이런 값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기 3번 먼저 보시면 연소범위 값이 물적 조건과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소범위라는 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같이 고려해서 만들 수 있는 값이라서 무관하다라는 선지가 완벽하게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요. 그럼 물적 조건이 뭐가 있고 이제 에너지 조건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개념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물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온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농도가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농도가 들어가야 되죠. 농도 아니면 압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에너지 조건 같은 경우는 얘랑 대비되는 단어니까 온도. 그래서 온도 가로축에 농도 세로축 했어서 연소범위를 막 우리가 그려보면서 배웠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맞는 보기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우리가 9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잘 변형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림으로 출제되거나 이런 문제처럼 뭐 네모 박스에 설명 보시고 어떤 프로포션인지 찾는 방식으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 내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잘 이제 선지에서 답을 빠르게 고르시려면 포인트 되는 단어를 꼭 짚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째 줄부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가압 용수용 펌프 외에 별도의 포소약제용 펌프를이라고 나왔죠. 원래 수조에 연결된 펌프가 하나 기본으로 들어있고 여기에서 또 별도의 약제 전용의 펌프를 설치한다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은 원래 수조에 연결된 펌프 하나 정도 설치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 혼합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약제 전용 펌프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이드에 이제 하나 더 설치했다 이렇게 암기하라 얘기를 드려서 프레셔 사이드라고 4번 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에서 크게 우리가 답을 찾을 만한 단어는 없고요. 첫째 줄에 이미 포인트 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첫째 줄 읽고 아마 답 고민 없이 4번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기사 문제였어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제시가 됐고요. 우리 표준 상태에서 44.8세제곱미터의 용적을 가질 때 이산화탄소 가스가 몇 킬로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44.8이라는 숫자를 보시고요. 얘가 바로 몰수 환산했을 때 2km몰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1몰에 22.4죠.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그러면 44.8은 2배니까 2몰이 되겠죠. 이 단위를 이제 2km몰이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킬로몰이라는 단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이제 질량으로 환산하고 싶다. 그럼 이 숫자에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값이 뭐다? 분자량이죠. 그래서 분자량 얼마? 44
제시된 값을 곱해주시면 정답 88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쉽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11번도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열감지기랑 이렇게 온도감지기랑 이제 비교해서, 그러니까 열감지기랑 연기감지기였죠. 연기감지기를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열감지기가 아닌 거, 지금 보기 4번 보시면 광전식이잖아요. 광전식 자체가 빛의 어떤 반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감지하는 연기감지기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차동식은 우리가 뭐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그것을 감지하는 거였고,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를 감지한다. 보상식은 둘 중에 하나 이제 감지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문제 12번입니다. 문제 12번의 소화이론 관련한 문제였죠. 예를 들어 지금 수성막포라는 소약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포소약제 문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수성막포에 대한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라서 지금 1번부터 보시면 내열성이 우수하다라고 첫째 줄에 나왔죠. 여러분, 수성막포는 특히 이제 내열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000도씨 이상의 탱크에 만약에 수성막포를 방수를 하게 된다면 열에 약하죠. 열에 약하니까 포가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가 없더라.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내열성이 전혀 우수하지 못하다. 단점으로 들어가요. 내열성은. 반면에 장점은 뭐가 있죠? 그게 보기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 기름에 의해서 오염이 잘 안 됐죠. 이거 우리가 세 글자로 얘기하면 내유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내유성이 좋더라라는 게 이제 수성막포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2, 3, 4번도 한번 잘 보시고요. 주성분 암기하셔야 되겠죠. 불 속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게 뭐다? 수성막포, 소약제. 그래서 불 속에 계면 활성제를 또 쓰는 게 불화담배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 종류 한꺼번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은 위험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연소 범위가 아주 친절하게 제시가 됐죠. 그러니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만 순수하게 해주시면 돼요. 연소 범위의 상한 7.6에서 연소 범위 한 1.4를 뺀 값을 다시 뭐로 나눠요? 우리가 연소 범위 하한의 1.4로 나눠주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숫자 한 세 지짜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문제가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까지만 구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구했을 때 6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구해도 정답은 사실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 2번에 4.4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휘발유 연소 범위도 한번 나온 김에 읽어봐 보시고 넘어가세요. 1476으로부터 암기하시고 있죠. 그 다음 14번. 이것도 조금 이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해 옳지 않은 건데, 원래 연기에서 주로 이렇게 상층부로 이동할 때 주요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력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굴뚝 효과 같은 경우에 되게 고층 빌딩 있잖아요. 고층 건물에서 특히나 연기를 유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다? 굴뚝 효과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알코올이 완전 연소될 경우 연기색이 진한 검정색이 띈다. 우리 알코올 하면 그 안에 주성분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뭐 탄소도 있을 거고요. 수소도 있을 거고요. 또 산소,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이 알코올의 주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 연소하니까 나올 수 있는 생성물은 딱 두 가지로 한 개가 있죠. CO2 아니면 H2.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의 연기색은 어차피 초반에 다 백색 연기를 띠기 때문에 막 진한 검정색을 가진다든지 이런 연기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불완전 연소를 하거나 좀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검정색을 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부는 거의 다 이제 백색 연기를 띠게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돼서 뭐 진한 검정색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3번은 연기의 수평 방향 확산 속도, 이거는 항상 뭐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0.1 다들 암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4번. 연기를 우리가 기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어. 공기 중에 이렇게 떠돌아 부유되고 있는 고체와 액체 그 밀입자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연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또 다른 상태가 나온다 했을 때 고체, 액체, 기체 나온다 해도 맞는 선지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2번 되겠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15번. 15번도요. 이 한 글자 때문에 사실 답이 달라진 건데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게 3번 보기 보시면 황린이 공기 중 자연 발화해서 오항화인이 된다. 자, 이 황화인에서 여기를 오산화인이다라고 고치셔야 맞는 설명이 돼요. 오항화인과 오산화인은 전혀 다른 물질이거든요. 오항화인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오항화인은 이 황린이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 발화했을 때 P4와 산소 중에 공기 중에 산소 O2가 결합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황성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생성물은 딱 하나, 오산화인 P2O5 그게 나오게 됩니다. 오항화인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항화인 이런 거는 우리가 황화인의 한 종류로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생성물이 아니라 어떤 반응물, 물질 이렇게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고요. 나머지 꽤 중요한 문제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탄화알루미늄은 물과의 반응을 해서 메탄가스, 칼륨은 물과의 반응을 해서 수소가스, 그리고 이제 탄화칼슘도 물과의 반응을 해서 뭐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세틸린. 그래서 아세틸린의 영소 범위가 뭐예요? 2.5에서 81 해서 이건 좀 간접적으로 설명한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추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디토네이션 폭갱이었죠. 우리 폭갱에 대한 조건과 폭갱의 유도거리 그리고 폭갱의 유도거리 좀 길게 한 조건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했었는데 폭갱하면 항상 비교해서 나오는 선지가 뭐예요? 폭연이라는 현상과 항상 비교 대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폭연의 특징을 아마 이제 오답으로 넣고 폭갱에 대한 선지만 골라라. 이런 문제가 제일 대표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폭갱에 대해서 딱 옳은 거 딱가 여러분이 하나만 고르시면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충격파가 있다.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리가 들리는 속도, 즉 음속보다 더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지는 것이 보다 폭갱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도 빠르더라. 고민할 게 없는 선지였죠. 2번이었고요. 대신에 나머지 뭐 예를 들어 3번 압력이 어느 정도냐? 수기압 정도다. 수기압 정도면 그냥 폭연에 대한 기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번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 요인이 뭐냐? 연소열이 기인하면 충격파는 없다. 얘도 어디에 대한 설명이죠? 폭연에 대한 설명이죠. 이 폭행에 대해서 전달 에너지는 주로 충격파가 전달을 해준다. 이런 특징이었고요. 이렇게 연소열, 뭐 예를 들어 복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대류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열 전달 방식에 기인한다라고 나오면 정답은 폭연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선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번, 17번 넘어갈게요. 17번. 우리 17번도 공식을 자세히 봐야 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2분의 1 Q V 제곱과 2분의 1 CV가 같다. 이렇게 등식이 적혀 있는데 지금 Q가 원래 CV라는 공식이죠. Q는 CV. 그래서 이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화 발화 에너지라는 값도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발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에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 또는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2분의 1 QV. 자, 근데 여기서 Q는 뭐다? CV와 같다. 그래서 CV를 이 값에 집어넣어서 대입하면은 CV의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올바른 공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2번, 3번이 어차피 상충되기 때문에 요 2, 3번 내에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을. 자, 압력이 클수록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원래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감소할수록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연소되기 쉽다. 연소하기 쉬우려면 압력도 커야 되고 온도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압력이 클 때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은 줄어들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에너지를 넣어도 발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선지 중에 1번 정도만 여러분이 챙겨보시고 2번, 4번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서 1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18번 문제는 우리 화재 이론에 관련한 문제여서 뭐 기본적인 뭐 A급, B급, C급 이런 분류를 하는 문제였죠. 근데 거기까지 나왔으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뒷문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특징에서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18번 1번부터 볼게요. A급 화재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화재죠. 일반 가열물 화재이다. 자, 그럼 주로 나무도 타고 종이도 타고 플라스틱, 섬유 예시가 너무 많아요. 예시가 너무 많아서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대부분의 A급 화재가 일반 화재다. 자, 그러면 이때 물질이 탔을 때 보통 발생하는 색이 뭐였냐? 우리가 보통 흔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색깔이 뭐예요? 연기가. 연기 색이 백색이죠. 흑색이 막 올라오지 않거든요. 초반부터. 그래서 연기의 색은 주로 백색이 되죠. 근데 주로 연기의 색이 처음부터 흑색으로 올라오려면 A급이 아니라 B급 화재. 그러니까 B급 화재면 유류 화재죠, 여러분. 유류 화재에 보통 물질이 타게 되면 B급 화재에서는 연기색이 흑색이다라고 하는 선지는 맞죠. 근데 A급 화재라 나왔으니까 연기색이 백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틀렸고요. 뭐 2번은 착색, 색상, 항색 암기하셨고 세 번째 전기 화재가 C급이었어요. 그래서 주 요인은 뭐 과전류도 있고 뭐 단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기적인 요인이 들어간다면 C급 화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에 출제됐던 선지 중에 뭐 예를 들어 통전 중인 어떤 다림이다 이렇게 전기 다림이 같은 게 나왔어요. 통전 중이다라고 나오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C급 화재죠. 근데 예를 들어 전기 콘센트가 다 뽑혀 있는 다리미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A급 화재, 일반 화재다.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D급. D급은 금속 화재고요. 이 금속 화재가 보통 가연성 금속을 뜻하기 때문에 수계소약제나 물 이런 것들이랑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선지라서 정답은 1번이다.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니까 여러분 수계소약제로 했을 때 위험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고 그래서 답이 1번 오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경계구역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 경계구역 암기해야 되는 주요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면적이었고요. 그 면적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막 사각지대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한 번에 뭐 문을 열었을 때 출입구를 열었을 때 내부 전체가 보일 때 이런 조건도 있었고요. 또 한 면의 길이에 대한 제한도 있었죠. 한 면의 길이가 예를 들어 뭐 너무 크게 직사각형으로 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면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로 정해놨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맞는 숫자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원래 기본적인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짜리고요. 600짜리. 그다음 한 변의 길이는 얼마 이하? 50m 이하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입구를 열었을 때 내부 전체가 보여요. 그러면 600보다는 좀 더 넓게 설정해도 괜찮거든요. 그 600보다 좀 더 넓게 얼마까지? 정확하게 1000까지. 이 선지는 지금 6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2번으로 찍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 정확하게 외워서 600, 50m 그리고 1000제곱미터 해서 정답 2번으로 고르실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분진 폭발 볼게요. 저희가 분진 폭발하면 항상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게 가스 폭발이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가 지금 딱 1번에 배치가 된 겁니다. 연소 속도도 비교할 수 있죠. 두 번째, 초기 폭발 압력도 비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연소 시간. 네 번째, 발생 에너지.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얘기한다면 다섯 번째, 파괴력. 그러니까 이 1번 선지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이 있어요. 얘랑 가스 폭발이랑 항상 비교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이 가스 폭발은 얘가 처음부터 상태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 분지는 고체고요.
연소 속도를 비교했을 때 기체가 훨씬 더 빠르죠, 여러분. 고체면 어차피 얘가 녹고 액체가 되고 다시 또 기체가 돼야 돼서 연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가스 폭발이 연소 속도가 빠르더라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초기 폭발과도 관련지어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소 속도나 초기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작겠죠. 느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따라서 연소 시간이 어떻다? 길다.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는 게 연소 시간이 길다라고 뜻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반전인데 이제 뒷문장. 발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가스 폭발 같은 경우는 2차, 3차 연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연쇄 반응이 없다. 근데 분진 폭발 같은 경우는 2차, 3차 연쇄 폭발이 발생할 수 있죠. 연쇄적인 화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총 발생 에너지는 더 클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괴력이 더 강할 수 있고 얘가 불완전 연소를 더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있었다면 질식사,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다 보니까 질식사 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분진 폭발에 훨씬 더 크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특징을 쭉 고려했을 때 맞는 문장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 2번. 최대 폭발 압력 상승 속도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과 발화가 쉽기 때문이다. 원래 분진이라 하면 입자가 큰 분진이랑 입자가 정말 더 작은 분진이랑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작을수록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폭발 압력 상승 속도는 입자의 크기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증가한다. 그죠? 작을수록 증가한다. 자,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도 쉽고 발화도 쉽다.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확산이 쉬워요, 그냥. 그래서 확산과 발화가 쉽다.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었죠? 자, 3번째. 폭발성 분진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뭐 알루미늄도 있고 마그네슘, 아연, 철, 니켈, 규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폭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성이 좀 크고 가연성이 좀 큰 금속들이 대부분 폭발성 분진으로 거의 다 들어가요. 아닌 것들을 꼽자면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폭발할 일이 많이 없고 이런 대부분의 금속들이 대부분의 뭐 가연성이다, 폭발성이다. 뭐 이상한 금속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은이나 금, 뭐 이렇게 백금 이런 금속은 없으니까 전부 다 가연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입자의 표면이 산소에 대해서 활성이 있는 경우 폭발 시간이 짧아지고 폭발성이 낮아진다. 이 표면에 산소에 대해서 활성이 있다는 건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폭발을 더 크게 한다는 얘기는 폭발 시간이 어떻다? 짧아지고 폭발성은 커진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커진다. 폭발성이 낮아진다는 안전해지는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까지 폭발 시간이 짧아져요 라는 거는 괜찮은데 뒷문장이 이제 모순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조금 그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문제 조건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2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읽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까지 맞추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꽤 좀 어려울 수 있는 선지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 21번 연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뭐 연소가 잘 되는 조건, 용이한 조건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처럼 이런 조연성, 지연성 가스가 뭐냐, 가열물이 잘 탈 수 있게 도와줘요라는 가스를 조연성 가스. 뭐 대표적인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은 뭐 매년 거의 기출에 자꾸 나올 정도로 항상 얘기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 열 전도율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열을 계속 축적해야 되니까 따라서 연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흡착열은 가연물의 산화 반응으로 발열된 열이다. 축적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언뜻 보면 맞아 보여요. 근데 흡착열 자체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연물이 뭐가 산화가 됐대요. 그럼 산화돼서 발열이 일어나고 그 발열된 열이 자꾸 이게 축적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산화 반응을 갖고 열을 만들면 정답은 산화열이 되겠죠.
여기 흡착열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산화열이다라고 지셔야 됩니다. 산화열. 산화열을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도 우리가 점화원의 종류를 쭉 나열했을 때 산화열이 들어가 있었어요. 흡착열과 산화열과 여러 가지 연소열, 분해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학적 점화원, 화학적 에너지원 그렇게 해서 배우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내려올게요. 22번. 그다음 목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원래 내화 건물과 목조 건물도 비교 대상으로 많이 취재를 했었죠. 그래서 목조 건물의 화재만 고르는 거예요. 화재 특성만.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그럼 내화 건물보다 목조 건물은 좀 더 타기 쉽고 고온으로 치닫을 때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걸려요. 우리가 일명 고온 단계라고 암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화재 최성기 시점, 완전 최고점 찍을 때 있잖아요. 온도가 최고점 찍을 때. 그때 내화 건물보다 화재의 온도가 더 높았고 화재도 더 강력하죠. 그래서 한 번에 파르르 가면서 다 이제 타버리는 현상이 목조 건물의 특징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화재 최성기 시작점의 온도는 내화 건물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약하다는 것도 틀렸기 때문에 1번은 그냥 완전히 틀린 선지가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 실전이 있었다. 1번 문제에 배치가 된다면 1번 선지 만약에 이게 배치가 되면 아무 답을 안 보고도 바로 찍고 넘어가셔도 될 만한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2, 3, 4도 한번 보시고 어떤 조건에서 위험했냐 옳은 것이 2, 3, 4기 때문에 한번 훑고 넘어가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염의 분출 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화재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더라. 그리고 습도가 낮다. 목조도 건조할수록 건조한 목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화라는 게 일단 우리가 비산대에서 2차, 3차까지도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목조 건물의 특징입니다. 자, 넘어가서 23번으로 올게요. 저희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여러 가지 막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막 작동 원리를 자세하게 묻거나 구체적인 특징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프링클러에 대한 그 분류 그리고 특징 몇 가지 정도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 문제도 지금 딱 보시면 1차 측 건너뛰시고 2차 측부터 볼게요. 2차 측에 압축 공기 또는 질소로 충전되어 있다. 2차 측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공기가 이런 대기압 공기가 아닌 거죠. 뭐가 들어갔대요? 압축 공기가 들어갔대요. 압축 공기.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대기압 공기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답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조건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23번 문제는 그냥 1차 측에 물, 2차 측에 압축 공기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압축 공기는 건식 스프링클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딱히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식 이런 식으로. 이제 답 찾고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도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에 없지만 일제 살수식이 있었고요. 일제 살수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폐쇄형 헤드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폐쇄형 헤드였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부압식은 2차 측에 뭐가 들어가요? 그럼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부압수가 들어갑니다. 3번의 습식은 2차 측도 물이 채워질 거고요. 4번의 준비작동식에서 2차 측은 뭐다? 이런 대기압 공기. 압축 공기가 아니라 그냥 대기압 공기.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24번. 우리 이산화탄소에 대한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했을 때 각각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보여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피온소 물의 피해가 적다. 피온소 물의 피해가 적다. 어떤 소화약제를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에 방사를 했을 때, 방수를 했을 때 그걸로 인해 2차 피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다 수계 소화약제였죠.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스계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연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다만 밀폐 공간에 만약에 사람이 좀 상시 근무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식의 우려가 있다.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피해 연소물에 대한 피해는 끼치지 않죠. 그래서 이 피해 연소물에 대한 피해가 적다라는 선지는 가스계 소약제라면 전부 다 맞는 선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면화제에 대해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표면화제가 있고 신부화제가 있었죠. 이산화탄소는 둘 다 어느 정도 효과를 다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표면화제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띠고 있습니다. 질식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 절연성이라 전기화재 효과가 적다. 사실 이제 3번 선지를 그냥 이제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답이 보이거든요. 전기 절연성이다. 전기 절연성이다.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뒷문장은 너무 쉬워요. 효과가 왜 적겠습니까? 효과가 우수하죠. C급 화재 너무 좋죠. 근데 앞에 있는 문장까지 보시라는 겁니다. 전기 절연성. 이 문장까지 틀린 거냐 맞는 거냐 따져본다면 전기 절연성까지는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전기 절연성이니까 전기 화재에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전기 절연성이라서 효과가 없다. 이런 문장 자체가 지금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 절연성이다 라는 것이 전기 화재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이 낮다. 전기 절연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특징 한번 배우셨고요.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봐 보시면 당연히 맞는 문장이에요. 변질우려 없다. 동결우려가 없으니까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쉽게 보관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25번 볼게요. 저희가 25번에 옥례소화전 설비에 대한 특징인데요. 원래 옥례소화전 설비에서 여러 가지 수소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 고가 수조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연 낙차의 압력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한다. 우리가 이 자연 낙차의 압력을 이용한다 했을 때 보통 옥상처럼 이렇게 높은 공간에 이제 수조를 설치해서 낙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따로 전원을 크게 넣거나 하는 게 없어도 자연 낙차로 떨어지면서 그 압력으로 물을 보내주는 이 수조를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괜찮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송수구에 대한 그 구경 사이즈인데, 원래 이제 송수구 구경 같은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에서도 호스를 연결해서 실제 이 옥외소화전 설비 송수구로도 같이 결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사이즈가 다르면 안 되죠. 여기 지금 40mm 당구라고 되어 있는데 40mm짜리로 하면 안 되겠죠. 65mm짜리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송수구의 구경은 보통 65mm짜리로 설치를 하고요. 단구형도 쓰지 않고 이제 쌍구형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mm 쌍구형, 뭐 단구형도 있긴 하죠. 보통은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가 쌍구형. 그래서 65mm라는 숫자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맞다라고 해도 되죠. 단구도 되고 쌍구도 가능하니까. 자, 그다음 3번. 이게 방수 압력이잖아요. 우리가 방수 압력은 워낙 좀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숫자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옥내소화전 설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되겠죠. 물줄기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쭈르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압력이 바로 0.17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된다. 일단 0.17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우리 4번은 예전에 간부 시험에서 나온 그 선지를 살짝 이제 변형한 건데, 문제를 변형한 건데, 원래 물올림 장치라고 있었습니다. 물올림 장치. 이 물올림 장치를 근데 아무데나 다 설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물을 말 그대로 올린다는 거니까. 물을 올린다. 그러면 물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수조가 뭔가 아래 하부에 있고요. 펌프가 윗부분에 있어서 이 수조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물어보는 선지거든요. 자, 그러면 수원의 수위가, 이게 수원의 수위, 얘가 펌프보다 어떤 위치에 있다?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을 때만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이 펌프보다 만약에 수조가,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니까 얘를 지울게요. 윗부분에 있다.
이 부분에 있으면 얘를 물을 올린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낙차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설치하더라. 그게 바로 뭐다? 물오름이 장치다.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번 문제도 옳지 않은 거 이거 하나 제대로 숫자 한번 고쳐주시고요. 나머지 중에 좀 난이도가 뭐 상이다라고 어렵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을 다른 보기들의 구성이 다 우리가 맞는 문장에서도 옳지 않은 거 찾으시고 옳지 않은 것에서 맞는 문장을 고쳐보시고 했을 때 전부 다 오답하기 좋은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일단 고생들 하셨고 이번 달 11월 그 소방관계 법규 모의고사 해설을 지금 해드릴 텐데 늘 강조드립니다. 이 해설은 한 문제 이 모의고사는 물론 실력이 출중해서 맞추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출제 의도가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 1번 유형부터 보시면은 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자, 어떤 법령이 하위 법령이 어떤 근거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주로 사실은 이런 문제 유형은 예전에는 특채라 그랬죠. 지금 이제 경력 채용으로 바뀌었는데 이쪽에서만 많이 나오던 문제인데 이제는 공채에서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왜냐하면 문제가 기본적으로 5문제가 늘었어요. 그랬을 때 자, 하위의 근거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할 때 근거 법령이 다른 걸 찾게요. 1번 소방박물관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소방박물관 설립,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은 소방청장이 한다. 그런데 근거 법령은 자, 얘는 행정안전부령이 되죠. 행정안전부령. 두 번째,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 나왔습니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입니다. 자, 이거는 국고보조법 시행령에 의해서죠. 시행령이니까 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물어보면 얘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한다. 자, 그다음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그럼 얘도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2번하고 4번은 다른 곳에서도 지문으로도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얘는 뭐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자, 인력 장비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자, 이 뒤에 이거 다 맞는 걸로 고쳐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또 이제 지금 이 장비와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거기에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안 외우고 가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특채용 문제에 더 가깝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채도 워낙에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관계에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소방관계법규에서 계획은 두 군데에서 등장하죠.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소방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재 예방, 국가화재 예방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런데 좀 분야가 나눠지죠. 소방기본법에 있는 종합계획은 청장이 종합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작성한다. 되게 단순하게 끝나요. 날짜도 좀 그렇고. 그런데 화재 예방법에 있는 기본계획에서는 자, 국가가 시책을 마련하고요. 소방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세부계획도 소방청장이 세웁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계획 이렇게 등장을 해야지 세부 실행계획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야 관계중앙행정기관장하고 시도지사한테 작성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방학 결론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 국가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걔는 국무총리가 작성한다가 5년마다. 그다음에 소방기술개발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술개발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작성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종합계획 기본계획하면 일단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이죠.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다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서 재난 대비 훈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만 매년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5년마다. 이 5년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가변성 문제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2급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맞죠? 2번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 활동. 즉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혼자 거동이 이동이 좀 어렵거나 불편하시거나 판단이 좀 흐려질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써놓은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다 포함이 된다요. 다음 3번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 짧게 줄여서 읽을게요.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자,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 수립은 맞는데 자, 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요.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게 돼 있죠. 협의를 거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거는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럼 이제 4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제가 기본설 때 늘 강조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소방 업무 119 구조 구급 업무하고 소방 업무는 자치 소방 체제예요.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들은 시도지사가 12월 31일까지 작성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갔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자,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입니다. 비상소화장치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죠. 인정하는 지역은 그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시도지사죠. 미안합니다.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죠. 그럼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건 그럼 뭐를 써놨느냐? 자, 그 목조 건물이 있는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따른 물류단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디귿을 빼면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다 써져 있는 거죠.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담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특히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니은하고 리을은 자 얘는 22년도 12월 1일 날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처음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얘는 23년도죠. 24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새로 들어온. 그럼 당분간은 얘네 두 개, 니은과 리을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실제 시험에 봤을 때 지문으로 어떤 형태든 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물어보든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을 물어보든 혹은 그 틀린 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19조에 2에 있는 연막소독시 사전 통지 지역 거기에서는 또 얘네들은 빠져요. 그럼 예컨대 여기서 니은 리을 혹은 기역 디귿을 니은 리은이죠. 니은 리을을 그 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 비상소화장치가 아니라 연막소독 이렇게 좀 문제를 바꾸면은 답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명심하시면서 암기가 좀 되셔야 돼요. 항상 이 관계법규는 타법이랑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소방기본법 제 16조의 2. 자, 16조는 소방활동이죠. 16조의 2 하면 지원활동, 16조의 3 하면 생활안전활동으로 구분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소방 지원활동이 규정되고 있는데 그 근거법령이 다르다. 자, 16조의 2에 보시면요. 법령에서 지원활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맨 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거. 그럼 법령에 근거되는 지원활동이 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서 그
규정되어 있는 지원 활동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원 활동은 군, 경찰, 유관기관 훈련 때의 지원, 다음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그리고 방송 제작 또는 촬영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얘네들은 행정안전부령이고 나머지는 다 법령이죠.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활동. 이 문제는 그럼 출제의 의도가 법령이랑 행정안전부령이랑 구분해서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통으로 외운 게 아니라. 자, 그래 다음에 2번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 지원 활동. 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놨죠. 얘는 법령입니다.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얘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놓은 거죠. 다음 방송 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 활동. 그럼 2번부터 4번은 근거법령이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법령, 그러니까는 법률이죠. 법률이 근거 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법만 다 외웠다고 해서 시행령만 다 외웠다고 해서 시행규칙만 다 외웠다고 해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은 시절은 지났어요. 어느 법에 근거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5번 문제 보시면 강제처분입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24조의 소방 종사활동 명령, 25조의 강제처분, 26조의 피난명령, 그다음에 27조의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하면 본부장, 서장, 대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로 등장하셔야 되고, 특히 또 25조 같은 경우 강제처분이죠. 1항하고 2, 3항을 좀 구분하셔야 되죠. 1항은 불난건물, 2항은 불난건물, 역건물, 3항은 불난건물 주변에 주차한 차량,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1항은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죠. 근데 2항, 3항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자, 강제처분 내용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자,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5조의 1항 불난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제처분하고 피난명령은 늘 강조드렸습니다. 강제처분은, 자, 내가 건물 밖에 있는데 내 건물에 불나서 나를 건물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면 피난명령이에요. 다음 2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령을 위반해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손실보상하면 여러분들 늘 강조드립니다. 적법요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적법요건 안에는, 자, 행정기관이죠. 행정주체의 적법도 들어가지만요. 행정주체의 적법도 들어가지만 당사자, 밖에 있는 당사자도 적법해야 돼요. 즉 제대로 된 주차구역 안에 주차해놨을 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지,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안에는 안 들어간다요. 다음 3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강제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함정 문제죠. 자, 25조의 1항이에요. 얘는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25조의 1항 강제처분, 불난 건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없습니다. 불난 건물, 역건물 혹은 불난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내 건물이 불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처분했다고 내가 손실 입었다고 손해배상해달라, 이거는 손실보상해달라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얘가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럼 이게 맞는 지문으로 되려면요, 토지 여기 뒤에다 한자만 붙이면 되죠. 토지 외의 강제처분이다라는, 이거 외자 하나만 들어가면 또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다음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제처분 조치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 토지 외라는 표현이 들어가. 그럼 이 4번은 손실보상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다요. 그렇지만 3번은 손실보상 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죠.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단 여기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들을 다 포함한다. 이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사항이 있고요, 소방청과 다른 기관 간의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좀 구분하시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 화재 현장 출입, 보전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다요. 2번 화재 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과 관련된 것, 관계인 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네, 4번에 보시면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협력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자,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과 관련된 거는 화재 조사 대상, 화재 조사 사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었고,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소방청입니다. 소방관서죠. 소방관서하고 경찰서장하고, 그러니까 소방관서장하고 경찰서장 혹은 뭐 아니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이것까지도 같이 구분하는 문제까지 등장하면 꽤나 어렵게 나온다요.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 있죠. 자, 다음 이제 7번을 보시면 소방의 화재 조사에 따른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 조사입니다. 자, 출입 조사는 화재 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징계에 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게 있다랬습니다. 자,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 들고 다녀야 되고요.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되고요. 들어가서 그 사람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서 알게 된 비밀 밖에 나와서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이건 전체가 다 관통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안고서 한번 보시면은 1번부터 볼게요.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해서 화재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맞죠? 2번 소방관서장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관계인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출입조사인데, 출입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죠. 출입조사 자체를 거부 깊이 방해했어요. 그럼 벌금이에요. 뭐 300만 원, 보통은 이제 300만 원으로 법이 대부분 동일하죠. 근데 자,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조사 자체는 거부 깊이 방해하진 않았는데 자료 제출하라 했더니 제출 안 하고 버티거나 거짓된 자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과태료로 다 넘어간다. 이거는 화재 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입 조사는 다 동일하죠. 조사 자체를 거부 깊이 방해했어요. 그럼 다 벌금이에요. 그런데 조사 자체는 받긴 하는데 거짓말로 받아요. 그럼 그때는 과태료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야 돼요. 다음, 화재 조사라는 화재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화재 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입 조사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재 조사라는 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거는 지금 3번, 4번은 모든 출입 조사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가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계획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좀 전에 1번 문제 풀 때 1번 문제 풀 때도 1번이 아니라 2번 문제죠. 2번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소방 기본법은 소방 종합 계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거기는 청장 시도지사 이걸로 끝나요. 근데 화재 예방법상에 정하는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이건 청장 시도지사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국가는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자, 만약에 이게 D가 기본 계획이 아니라 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그랬으면 국가가 맞아요. 대신 연도는 없죠. 국가는 그냥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럼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좀 지칭이 됩니다. 행정청이. 그래서 소방청장하고 이거는 청장의 업무예요. 청장. 다음, 소방청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자, 기본 계획은 청장 시도지사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럼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까지는 소방청장이 합니다. 여기에 세부 시행 계획 돼야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가 등장한다요. 다음 3번, 기본 계획, 시행 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번, 소방청장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제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끝나게 돼 있죠. 자, 다음 이제 9번 보시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등장했죠. 그 하위 법령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 작성 물어봤습니다.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통계 작성과 관련된 건 뭐 기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새로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아직까지 기출 문제는 없고 이렇게 모의고사나 혹은 다른 이제 단원별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좀 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보시면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일단 매년 작성 관리해야 되고 누가 청장한테 임무를 부여해 놨다요. 다음 두 번째, 소방청장은 통계 자료를 작성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4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여금 통계 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요거 3번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그것도 따로 별도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한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다요. 4번, 소방청장은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구축 운영하여야 된다. 운영, 자, 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거 전산 시스템 자체는요, 통계 작성 관리는 매년 해야 되는데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은요 할 수 있다요. 이거는 재량 행위로 빼놨습니다. 재량. 자, 이 법률적으로 재량 행위하고 기속 행위는 워낙에 다르죠. 이 자체는 이 이거 통계 작성 관리는 매년 해야 되는 게 기속 행위로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하면 위법이죠. 그렇지만 이거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 관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즉 소방청장한테 재량권으로 넘겨놨다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특히 그 화재 예방법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소방 훈련 교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답을 가릅니다. 실제로 요거 잘못 써갖고 복수 정답 나온 애도 있어요. 이런 거 잘못 써서.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굳게 꼼꼼히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거 3번 선지를 가지고서 이걸로 분리해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그 통계 작성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간까지 꼼꼼하게 암기가 좀 필요한 사항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제조소 등에서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금지 행위이다. 부작위 함형이 내려지는 거죠. 다음 2번, 소방관서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1호에 따른 저장소에서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1호에 따른 저장소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죠. 그 화재 예방 주기에 준하는. 다음 소방관서장은 제조소 등에서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고하고요. 자, 공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보관을 하고 7일이 끝나고 나면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죠. 다음 4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 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상 금액에 대해서 소유자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된다. 이 보상 주체는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관서장이 됩니다. 소방관서장이 협의하에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협의하에.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청장 또는 시도지사, 즉 화재 예방법에 손실보상 문제가 따로 그 조항이 따로 있죠. 거기에 준해서 따른다. 이렇게까지 암기가 되고 계셔야 돼요. 다음 11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름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인하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은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인하점이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이 가연성 고체류이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인하점은 섭씨 200도 이상 연소열량 1g당 8kg 이상으로서 녹는 점이죠. 융점은 100도 미만인 것은 가연성 고체류이다. 다음 일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하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거, 10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거. 자, 일단은 여기서는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 또는 답원. 지금 그 섭씨 100도 이상, 섭씨 이게 70도 이상이죠.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이 돼야 되죠. 자, 일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하점이, 자, 여기서의 액상이라는 거는 좀 끈적끈적한 액체 정도가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완전 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하점이 섭씨 100도가 아닌 70도에서 70도 이상에서 200도 미만인 것까지가 가연성 고체류 안에 포함된다. 특히 가연성 고체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간혹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기출에서도. 되게 어려운 유형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는 특별히 암기를 잘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까지도 꼼꼼히 보는 습관 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밑줄 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화재 예방 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데, 그럼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준하는 지역, 첫 번째 제조소 등 맞습니다. 제조소 등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세 군데를 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1호에 따른 저장소. 3번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제2조 1호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의 저장 판매소. 다음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 점검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얘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자, 위에 이렇게 세 개에다가 총포 도검 화약류가 등장해야 되고 수소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죠. 수소 가스를 저장하는 장소,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저장하는 시설, 혹은 그 화약류를 저장하는 시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4번은 그냥 뭐 특별히 여기 안에는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나온다 그러면 거의 첫 유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 안전 성능이라는 것 자체라는 용어가,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요, 1번하고 3번 이 용어는 이 법령에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중요도가 높아서 곧 등장할 거예요. 화재 안전조사는 예전에 소방특별조사라는 명칭으로 있었던 거여서 워낙 누적된 문제가 많습니다. 성능위주 설계도 마찬가지. 얘는 뭐 용어도 안 바뀌었고 그냥 그 성능위주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추가된 거 정도만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1번, 3번은 여러분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 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 그러면은 화재 안전 성능에 대한 정의다라고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되죠. 자, 이제 14번 유형으로 보시면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시행령상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자,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내화 구조로 돼 있고 양쪽 문 쪽에 트렌처 설비가 있거나요 60분 플러스 방화문에 설치돼서 불이 안 넘어가는 구조다. 그럼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나눠서 본다요.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보시면 연결 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양쪽에 화재 시 경보 또는 자동 소화 설비 작동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자, 여기서 자동 방화 셔터만 셔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별개의 소방 대상물이 맞는데 60분이 아니라 60분 플러스여야 됩니다.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고친다 그러면 만약 이거를 한쪽만 설치했어요. 그래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조건이 여기 한 군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연결 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 소방 대상물 양쪽입니다. 양쪽이 꼭 들어가야 돼요.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트렌처 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는 별동이죠. 별동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럼 얘는
하나로 보지 않고 두 개로 보는 건 지금 2번이 나온 거고요. 3번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에 배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얘는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이거는 소방 대상물을 하나인지 두 개인지로 나눠보는 것 뿐인 거지 관리의 권한이라든가 민사적으로 이게 누구 건지 이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근데 여기에도 자 지금 여기처럼 이 문구가 뒤에 또 붙어버리면 그냥 별도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소방 대상물이냐 두 개의 소방 대상물이냐고. 1번 지문은 자 앞에까지는 별개의 소방 대상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그래요. 조건 중에 얘는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번을 좀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성능 위주 평가 단위입니다. 성능 위주 평가 단위라는 것도 이 법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거고요. 기출로는 누적된 게 없고 근데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당분 초반에 23년도와 24년도에는 아직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됐는데 곧 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해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 위주 평가단을 둔다. 자 첫 번째 어디다 두는지 나왔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청이나 본부에 둔다. 두 번째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다음 세 번째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성능 위주 평가단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일단은 그 외부에서 그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4번 성능 위주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명 이상 9명이 아니고요. 6명 이상 8명 이하죠. 6명에서 8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틀린 지문이 됩니다. 했을 때 자, 이 성능기준 평가단과 관련된 거는요. 특히 아마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 공채 쪽보다는 경력 채용 쪽에서 먼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채로도 나온다. 물론 내년에 바로 공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성능기준 평가단 전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특히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요. 단독형 감지기가 그 공동주택 관련해서 바뀐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형 감지기는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5년도 시험이 좀 유력합니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옳지 않은 거. 1번.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하고 기숙사. 자, 일단 공동주택이 여러분들 용어가 바뀌었죠. 공동주택이 기존에는 2개였습니다. 2개였죠. 아파트 등, 즉 5층 이상의 5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숙사요. 3층 이상의 기숙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더 추가됐죠. 자,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연립주택.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럼 다세대 주택인데 요 2개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은요. 전부 다 공동주택은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 2개가 빠지죠. 얘네 2개 빠지고 얘네 2개만 포함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만 자동화재 탐지기. 그럼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이거나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초과하거나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상이거나 미만이다. 그럼 쟤네들은 단독형 감지기 설치 대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연립주택은 규정상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럼 얘는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된다. 그럼 연립주택만 빠지면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쟤는 단독형 감지기. 다음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해야 되고요.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 시설이 있는 수련 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자, 숙박 시설이 있는 수련 시설인데 자, 100명이 아니라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형 감지고 100명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기죠. 설치해야 되고요. 다음 지하 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대상 안에 포함된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은 소방시설 공사법으로 넘어갑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설계업에 보조기술 인력이 될 수 없는 자는 하고 나왔습니다. 보조기술 인력. 자, 1번부터 보시면 소방기술사나 소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 인력은요. 소방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 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춘 사람이고 소방시설 관리사는요 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업의 보조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관리사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유형을 가시면 18번이죠. 자, 18번 유형을 보시면 다음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경우는 자, 문화 집회 시설입니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자, 얘는 불특정 다수가 저희가 외울 때 불특정 다수가 많이 다니면 완공 검사를 현장 확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스프링클러는요 면적과 상관없이 특정 소방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완공 검사 현장 확인 대상이에요. 다음 물 분무 등 나왔습니다. 얘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5,0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 맞습니다. 그런데 호스릴 방식이 제외돼야 되죠. 호스릴 방식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죠.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요. 다음 아파트를 제외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해당 사항이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19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시도지사가 감리업자입니다. 선정하는 주택건설 사업 및 그 대상과 절차로 옳지 않은. 자, 원래 감리업자는 건축주죠. 건축주는 관계인이 고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감리업자는. 그런데 그 감리업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 좀 공사가 큰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 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이면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죠. 일단 바로 얘가 틀렸고요. 시도지사는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 공사에 감리를 할 감리업자에 모집 공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 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조치가 요청하는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고요. 감리업자 모집 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시도 게시판과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0번 유형 보시면 자, 기술자 기준입니다. 뭐 얘는 내년에 나올 게 굉장히 유력한 거죠. 그 전에는 감리업자 기술 기준이 많이 등장했는데 등급 기준 그거는 워낙 많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새로 좀 그 배치된 문제니까 요걸 좀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시면 소방 기술사는 기계 전기 분야 특급 기술자. 그다음에 또 특급 기술자가 되는 게 기계나 전기 분야.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취득하고서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소방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기계 전기 분야 특급 기술자로 수행할 수 있죠. 자, 관리사 자격 따면은 5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다음 소방 설비 기사입니다. 8년. 그러면은 그 해당 전기나 기술이나 그쪽에서 특급 기술자로 일할 수 있고요. 산업기사 따면 11년이 지나야 되죠. 8년, 11년. 그리고 관리사는 5년이 지나야 된다입니다. 자, 다음 21번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 하위법령상 안전관리법의 하위법령상 제조소 등의 흡연 금지. 자, 이거 흡연 금지와 관련돼서는요. 8월 중순에 법이 그 이제 최종적으로 완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시행 예정이었다. 자, 그럼 이제 그
완비가 된 법령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 자,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이에요. 두 번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규정을 위반해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맞죠? 자, 네 번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는 한 변은 0.3, 다른 변은 0.6 이상인 직사각형을 하고 표지의 바탕 색상은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해야 된다. 자, 표지 요거는 제조소 등에서 쓰는 표지죠.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는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연 표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표지들이 있어요. 그걸 쓰는데 눈에 잘 띄고 크게,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게 잘 설치하면 된다고 표지에 대한 규격은 없다입니다. 없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문제도 좀 유심히 잘 보가지고, 요거는 법령이 이제 최근에 완비가 됐어요. 다 해서 이게 시행까지 다 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9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번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소 등의 예방 규정 이행 실태 평가입니다. 자, 이것도 시행 예정이었다가 이제 시행이 됐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월 달에 시행됐어요. 1번부터 보시면 예방 규정 이행 실태 평가는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세 가지로 구분하죠. 두 번째, 최초 평가는 예방 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다. 다음 3번. 자,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또는 직전 정기 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수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수시 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정기 평가라는 건요. 최초 평가나 직전 정기 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4년마다 실시하고요. 4년마다 실시하는 걸 얘기하고, 수시 평가를 한 경우에도 4년마다 다시 실시한다. 그럼 여기가 5년이 아닌 4년이 돼야 됩니다. 정기 평가는 4년 주기예요. 자, 그다음에 수시 평가는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제조소 등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의 예방 규정 또는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 전통적인 문제인데 조금 문제 스타일을 바꿔봤죠. 특히 자, 예전에는 우리 지정 수량 문제가요. 지정 수량 문제가 각 지정 수량만 이렇게 쭉 나오는 문제에서 이제 얘가 위험도, 위험 등급이죠. 지정 수량 플러스 위험 등급. 그래서 제 1종인지 제 2종인지 제 3종인지 또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과염소산염류라는 게 나왔습니다. 과염소산염류. 자, 쟤는 제 1종이죠. 제 1종이 아니라 제 1류. 그리고 지정 수량은 50kg. 자, 그리고 얘는 제 1종이 됩니다. 과염소산이 나왔습니다. 얘는 제 6류죠. 근데 지정 수량이 300kg인데 제 1종 안에 포함이 되죠. 다음 질산염류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제 1류고요. 지정 수량은 300kg이죠. 그럼 얘는 제 2종이 되죠. 2종이. 자, 그다음에 질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질산은 제 6류 위험물이고요. 지정 수량은 6류니까 300kg이죠. 300kg. 그리고 제 1종이 됩니다. 다음 차아염소산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제 1류 위험물이고요. 지정 수량이 50kg. 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위험물질이죠. 그리고 제 1종이 됩니다. 제 1종. 자, 그럼 지정 수량과 위험 등급이 같은 거. 그럼 지정 수량 50kg. 똑같죠? 다음 1종 얘는 똑같죠. 자, 니은하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귿하고 리을을 비교해 보면은 자, 얘는 제 2종이고 쟤는 제 1종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맞는 경우는 과염소산염류하고요. 치아염소산염류.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와야죠. 기역 미음만 같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지정 수량도 다 외우셔야 되지만요.
여러분들 그 위험 등급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염소산과 과염소산 염류, 질산과 질산 염류 구분하셔야죠. 염류가 붙어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인류 위험물인 거고 염류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육류 위험물이죠. 자, 그다음에 24번 유형을 보시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강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르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같은 위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번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 여기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좀 특이한 게 얘는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 사유안에 해당한다입니다. 3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번 유형으로 넘어가시면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사용 등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자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소방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나옵니다. 자, 제조소 등의 일시 사용 정지권은요. 자, 제조소 등을 일단은 누가 그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일시 정지권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본부장, 서장하게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은 그 일시 정지를 하거나 사용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일단은 문제는 대체적으로 많이 훑어봤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문이어서 이건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왜 출제했는지도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청취자에게 공부하시는 거지 하나 더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라는 건. 자, 모의고사는 왜 출제되고 앞으로 어떤 출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자, 해설 듣느냐고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